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 그리고 나무 경영 아카데미의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 회계사입니다. 오늘 세무사 1차 시험이 있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오신 첫 번째 테스트 관문을 오늘 넘으셨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험 관련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재무회계 부분은 문제가 아주 쉬웠어요. 총 40문제 중에 예년에는 25문제, 15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재무회계, 원가회계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재무회계는 24문제, 원가회계가 16문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재무회계가 24문제가 나왔고요. 문제가 정말 많이 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시험 보셨을 거고요. 오전에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제가 정우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정우 선생님이 세법 다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세법이 너무 어려웠다고 이렇게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법 어려웠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재무회계는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학생이 시험 보고 와가지고 재무회계 문제를 저한테 이렇게 스캔본을 보내주셨는데요. 재무회계 문제를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한된 챕터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실패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고요. 좀 넓고 얇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24문제를 한 25분 정도 걸려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고 문제를 푸는 게 전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풀었는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문제고의 난이도가 좀 쉬웠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문제지고요. 문제제가 조금 지저분하죠? 잘 아시겠지만 아직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출문제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래 한급 파일이 제가 없어가지고 오늘 시험 본 학생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PDF로 보내준 걸 그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그 학생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결과를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답이랑 이 친구가 체크한 거 보시면서 이 친구가 몇 개 틀렸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친구도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문제가 좀 쉬워가지고. 그럼 1번 문제부터 문제가 얼마나 좀 쉽게 나왔는지 또 어떻게 푸는 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랑 관문 넘고 나서 또 2차랑 관문 있으니까 여러분들 1차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해서 2차 시험 문제도 이렇게 쉽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2차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험지에 그대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공간 활용 어떻게 하시면서 문제 푸는지 그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한번 여기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거 기준으로 제가 제대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그 교재 스타일로 문제 편집해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건 제가 나중에 풀어가지고 또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요건 그냥 제가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간단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개념 문제예요.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현행원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볼까요? 세무는 X년 초 10만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거래원가로 2만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자,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역사적 원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역사원가죠. 역사원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만을 구입했고 거래원가 2만 들어가서 그러니까 총 얼마 구입한 거예요? 12만을 구입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 원가예요. X년만 현재 동토지와 동등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1만을 지급해야 되며 추가로 취득 관련 거래원가가 얼마 지급한다? 5천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현행원가. 현행원가는 그 시점에서 그 자산을 새로 구입한다라면 수수료 포함해서 얼마로 구입할 수 있느냐. 역사적 원가는 구입했을 때 실제값을 말하는 거고 현행원가는 그 시점에서의 새로 구입하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한다라면 11만 지급하고 추가로 거래원가 5천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현행원가는 11만 5천에 재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X년도 말 기준으로요. 그 다음 X년 말 시장 참여자 사이에 매도 가격이 거래원가 2만 차감하고 얼마나? 9만 8천이다라고 되어 있네. 공정가치는 뭐예요? 시장 가격의 공정가치인데 공정가치는 순공정가치와 다르게 거래원가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말 공정가치는 9만 8천 원이 거래원가 차감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9만 8천에다가 거래원가 또한 11만 8천 이게 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 12만 공정가치는 11만 8천 현행원가는 11만 5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틀렸네요. 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쉬운 문제, 정말 쉬운 문제예요. X년 초 영업부 사용할 차량 운반구를 200만 원 취득했고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이에요. 총 장부금에서 감가상각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됐는데 자, 감가상각 누구에 조정하는 건 이 문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손익효과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X년도 말에 뭐가 발생했다? 손상이 발생했다. 공정가치랑 회수 가능에 각각 주어지고 있고 X년 단기 순계 비친 효과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그냥 그림 그려서 풀면 되는 거죠. 얼마에 취득했습니까? 200만에 취득했고 잔존가치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만이니까 180만 원 나누기 몇 년이에요? 3년이니까 매년 감가상각비가 60만 원. 그럼 기말
삼각형가 140 만들어 놓고 공정가치가 160이라고 했으니까 160까지 재평가 20만 원. 회수가 하는 게 160이니까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160만 원 기준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또 감가상각. 160만 원에서 잔존가치 20 빼가지고 이제 나누기 몇 년이에요? 몇 년 남았죠? 3년이었으니까 이제 내용수 2년 남은 겁니다. 2년 남았으니까 2년 남은 거 기준으로 70만 원인가요? 맞죠? 그럼 삼각형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 대체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금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10만 잉여금 대체 고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50만 공정가치로 떨어지고 회수 가능의 손상으로 떨어지고 공정가치 떨어질 땐 재평가 잉여금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는 재평가 수술 단기수술 그리고 또 뭐 손상차손 다 단기순위에 반영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기순위에 반영된 건 감가상각비 70만 원과 재평가 수수료가 손상차손에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0만 원 감소가 되는 건데 문제 빨리 풀 때는 얘는 반영할 필요가 없죠. 그냥 90을 얼마를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30일을 끌어내리면서 OCI랑 우선상계하고 나머지를 다 단기순위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요.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X년 초 한국이 동일자로 발행한 사채 939 이상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취득금가 주고 있네. 상가금가 측정 금융선을 불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 시 유의자율은 12%다. 손상은 없었다. X년도 말, X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했고 X년도 말에 신용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용 손상이에요, 여러분. 네, 그럼 확률은 100%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매년 이자 7만 원과 원금 70만 원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단기순위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제대로 구한다면 이자 수익 구하고 손상차손 구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빨리 구하시면 되는 거야. 기초 A시 자산 제시가 되어 있고 메모리 마이너스 현금 순액 10만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메모리 플러스 그리고 기말은 뭐를 기준으로? 손상 후 상각원가예요. 몇 년 남았죠? 이게 원래 만기가 4년이었고요. 1차 년도 말에 손상됐으니까 3년 남았거든요. 그럼 7만 원짜리 3개, 70만 원짜리 1개, 남은 기간 3년으로. 손상은 과거 금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역세금리 12%짜리 이용해가지고 기말 상각분가를 만들어주면 기초자산 사라지고 현금 수령액과 기말자산이 요게 메모리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요거 세 가지 반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치입하로서 감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이자 수익 구하고 손상 차손 구하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자산 빼기 붙이는 4번이다라는 논리로 빠르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4번 문제. X년 초 정부보조금으로 50만 원 수취하여 기계설비를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고 X년 초 자본적 지출 100만이 들어갔고요. 잔존가치가 10만 원으로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수 1년 연장됐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X2년도 인식한 감가상각비 쉬운 문제예요. 정부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회사가 정부보조금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산차감법이다라고 되어 있고 감가상각방식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니까 간편법 가능해. 그래서 이 친구도 제대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오른쪽에 제가 풀어놓은 거 보세요. 취득원가 200만 원에서 아예 정부보조금 빼버리는 거야. 보조금 차금 후 장부 금액은 150만 원이고 잔존가치 없이 내용수 5년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감가상각비 순감가 30만 반영해서 120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본적 지출 100만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럼 얼마가 된 겁니까? 220만이 된 거야. 잔존가치 얼마 생겼다고 했어요? 10만 생겼다라고 돼 있고 내용수 몇 년 연장으로 돼 있습니까? 1년 연장됐다라고 돼 있으니까 4년 남은 상태에서 1년 연장이니까 감가상각 내용수 몇 년? 5년. 그냥 나누기 5 순금액으로 42만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센스 있게 문제 풀었는데 답을 5번이라고 했네요. 틀린 겁니다. 올라가시죠.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재고 순회계 처리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말 문제들의 특징이 있어. 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이 말 문제 모두 다 잡기 위해서 넓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공부하셨을 때 말 문제 대비한 거 그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푼다라면 동그라미 3번 지문은 쉬운 지문이야. 순실현 가능가치 추정할 때는 재고선 보유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죠. 그래서 상품 제품의 순실현 가능가치,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가치, 그 다음에 제공품의 순실현 가능가치, 재고에서 성격에 따라서 순실현 가능가치 금액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또 확정계약 재고도 순실현 가능가치 금액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3번은 계산 문제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원재료 순실현 가능가치 생각하시면서. 6번. 투자부동산 회계 처리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객관식 강의하면서 말문제 대비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정리해드린 부분입니다. 답은 1번이거든요.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계속 무슨 자산이에요? 유용자산이에요. 자기 자신의 재무제표에서는 남이 사용하는 거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기들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는 자가 사용이니까 뭐로 가는 겁니까? 유용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말문제입니다. 올라갑니다. 7번.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세무는 X년 초 상가분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 자, 조건 나와 있죠? 1900504에 발행하고 이 문제가 올해 문제가 쉬운 이유가 발행 금액을 다 주고 있거든요.
사채 발행 시 B9260사를 현금 지출하였다. 그럼 발행 금액에서 뭐 하는 겁니까? 차감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금리 요구하셔야 돼. 원래 시장 이자는 10%다라고 되어 있고 X1년도 이자 비용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1694%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하셔야 돼. 재계산. 경과이자 포함해서 얼마에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무가 X년 경과이자 포함해서 200만 사채를 전부 조기 상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사채 상환이요. 뭐부터 구하셔야 돼? 유효이자율. 100504에서 사채 발행비 9264 빼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이자비용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16948을 분자 얹어 놓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유효이자 12% 나와. 이거 객관식 기출문제 다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예요. 12% 나오면 12% 기준으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순금액. 거래원가 차감은 순금액의 1.12 빼기 16만 곱하기 1.12.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표시이자까지 포함한 총장부 금액이 만들어지고 왜 총장부 금액 만드는 겁니까? 경과이자 포함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 표시자 포함한 금액과 표시자 포함한 상환 금액 200만 원 빼가지고 금액을 계산하시면 상환이익으로 8863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유효이자 재계산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 이 문제 함정이 있다면 어떻게 푼 사람들? 경과이자 포함이라는 걸 누락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금액 답이 안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말에 상환했다라고 하면 표시이자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거든요. 상환 금액으로. 근데 이 문제는 표시자 포함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수매제곱법. 전형적인 수매제곱법입니다. 뭐 조심하시면 돼? 비매종종. 비정상 파손과 매입 반출은 차변에서 각각 다 차감. 종업원 할인과 정상 파손 대변 쪽에 가산. 그래서 특이정 두 개 만들어 놓고요. 자, 제가 여기 문제제가 그대로 만들었죠? 원가 8만, 매가 10만. 원가 8만, 매가 10만. 기초재고. 총맥 806, 100. 806, 100. 차변 쪽.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매입에서 차감 5만. 총매출액 대변 쪽에 총매출액. 매출 아니면 매출액 취소. 순인상액 있죠? 9만 5천은 매가 쪽에 가산. 순인하는 매가 쪽에 차감. 그 다음에 이 문제 함정이 뭐예요? 정상 파손은 매가 쪽에 가산. 비정상 파손은 안 사은 거로 보기 때문에 원가 매가 각각 차감. 이렇게 해서 T계정 두 개 만들어 놓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소매제곱법은 무슨 소매제곱법이에요? 저가 기준 가중평균 소매제곱법이거든요. 그러면 기말저거 매가를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비율 타야 되는 거죠? 비율은 원래 차변 전차와 차변 전체의 비율을 이용하는 건데 뭐라고 돼 있으니까? 저가 기준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빼고 가는 겁니까? 순이나 5만이라는 금액을 빼고 그렇게 해서 분자는 826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분모는 1130에서 순이나를 고려하지 않은 1180. 그럼 딱 70% 나오거든요. 그럼 기말재고 매가에 70% 곱해서 기말재고 원가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구한 다음에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빨간색 매출과 비교하는 거예요. 매출. 그래서 매출 요거 차감하셔야 돼. 매출 환입. 차감하셔서 순매출과 매출원가 이용해서 매출 총액 금액을 만들어내면 답은 3번이 되는 소매제곱법 기본적인 문제 한번 푸실 수 있으면 다 푸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9번 정말 쉬운 문제예요. 수익인식인데 프랜차이즈 관련 수익인식이거든요. 왜 쉬운 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700만과 800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 연습서 객관식 책에 다 있는 문제예요. 700만 800만에 대해서 몇 프로 수수료예요? 3% 수수료. 여기 있는 것처럼 700, 800 더해가지고 3% 요거는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 그리고 150만 원 여기 고정대가 설비 150만 원 제공했거든요. 그럼 고정대가 150만 원 그거 기준으로 195만 원 잡아버리면 되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50만이라고 했네. 왜 50만이라고 했지? 기본적으로 설비 대가가 얼마가 있기 때문에 150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답에서 150보다 큰 게 답이거든요. 큰 게 답이야. 이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다? 171만과 195만 중에 이슈가 되는 건데 170만이 3% 곱하기 700만 원만 반영한 거거든. 자, 이게 일종의 그 변동대가잖아. 로열티 조건, 성과 조건으로 로열티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될 때 수익 인식하는 거거든요. 결제는 그 다음 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했지만 확정되는 건 800이 12월 달 확정된 거니까 700, 800 합쳐가 3%를 반영하셔야 돼. 요거 객관식 책에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다음 달에 결제되는 거라 가지고 문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객관식 책 제가 여기서 찾아보진 않을 거고요. 객관식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보시죠. 제 문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기간 내 배분은 차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별도 표시할 수도 있고 기타 포괄에게 직접 상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식 책에 말문제로 그대로 있어. 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한 규정이에요. 2번에 틀렸습니까?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기준서지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국제회계기준이 재무제표 작성 기준서니까요. 동그라미 3번 서술형 정보도 비교정보 함께 공시하거든요. 이것도 다 객관식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산부채는 유동성, 비유동성법도 가능하고 유동성 순서별법도 다 가능한다. 허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오류수종 쪽에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으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요거 잠깐 제가 워크북 보여드릴까? 워크북 20장에 나오는 얘기. 회계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유의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줄은 안 쳐져 있는데 회계 정책 적용가 중요하지 않으면 국제 회계 기준의 회계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요 문장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건 유의생들한테 강의하는 거라서 제가 요거 줄 안 쳤는데 객관식 강의할 때 세무사 객관식 강의할 때 워크북 제가 줄 쳐드린 거 보면 여긴 줄 쳐져 있을 거예요. 여기도 줄 쳐져 있잖아. 객관식 강의할 때 중요하지 않으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말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제가 강의 시간에 이것까지는 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만 공부하시면 돼.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그냥 연수학계법 문제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다? 7월 1일 취득이야. 7월 1일. 본사 사업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1,400에 일괄 취득하고 공통 취득은 걸러 들어갔다 100건. 총 얼마에 취득한 겁니까? 1,500에 취득했는데 이건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해가지고 두 개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96대 64의 비율로 배분하는 거죠. 그중에 건물 쪽이 64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건물의 취득원가가 600만 원이 나와. 잔존가 절마라고 돼 있죠? 100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600개 100개 100만을 해서 연수학계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문제 풀 때 이게 1월 1일인 줄 알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1일인데 몇 년도 물어보는 거예요. X 2년도 물어보는 거라서 10분의 3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답이 안 나오지? 라고 확인했더니 7월 1일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차 연도 감가상각의 뒷비의 뒷부분과 그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의 앞부분 그렇게 해서 10분의 4짜리와 10분의 3을 각각 절반씩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온다? 175만이라는 문제가 답이 나와요.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만든 게 뭐냐면 이게 보통 문제를 풀면 10분의 4까지만 생각해서 문제 푸는 사람이 있고 10분의 3까지만 생각해서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다 오답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10분의 4로 해도 답이 없고요. 10분의 3으로 해도 답이 없어요. 10분의 3으로 하면 답이 있구나. 150만 원. 아무튼 이게 10분의 4를 하면 200만 원인데 답에 200만 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150으로 가지 않았으면 115만 절반 가지고 감가상각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예요. 함정만 조심하시면. 12번. 자, 요거 이제 뭐죠? 사채의 조건 변경. 근데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상가공과특수한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를 950 이후에 발행하였다. 이것도 발행가를 주고 있죠? 표시이자 연 5%. 근데 X년 초에 뭐라고 돼 있으면 변경해서 원래 표시자가 8%인데 몇 프로 바꿨습니까? 5%로 바꿨죠. 만기도 연장을 했어요. 합의했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장에다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12%라고 돼 있고 X2년도 당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절차 두 개의 절차를 거쳐야 돼. 일단 상업적 실질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단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선 상업적 실질에 따르면 새로운 시장 계절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감으로 풀 수 있어. 표시자가 8%고요. 표시자가 5% 줄어들어가지고 표시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만기가 연장됐어. 기존 만기가 3년이었는데 5년까지 만기 연장됐으니 만기가 2년도 연장된 거거든요. 느낌. 좀 많이 바뀐 느낌. 그 많이 바뀐 느낌을 검증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제시된 최초 상각혼가 유효자법 적용한 이게 장부금액, 변경 전 장부금액 요거를 기존 금리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제가 다시 해봤어. 변경 후 현금은 현재 가치. 그러니까 84245가 나오게 되고 비교해 보니까 10% 초과하네. 그럼 상업적 실질 있는 거니까 공정가치 업데이트 다시 하는 거예요. 요 787370은 새로운 현금 흐름에 시장이자 몇 프로짜리 반영한 겁니까? 12%짜리 반영해서 다시 공정가 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조건 변경 이익, 제거 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제거 이익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비용을 물어봤으니 거기에 뭐까지? 이자 비용까지. 그래서 기초에 제거 이익 177907에다가 해당 연도 이자 비용 12% 반영해서 두 개 더하면 89423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이 친구도 잘 맞췄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객관식 연습만 다 돼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3번 뭐죠? 희석주당이익. 주당이익. 요거는 조금 실수할 수가 있어. 실수. 여기서 실수할 수 있게 4월 1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이 아니라 희석주당이익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제가 지금 여기 답에 적어드린 것처럼 기본주당이익을 먼저 계산하시고 증분효과 반영해서 희석주당이익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볼까요? 자, 일단 기본주당이익 계산하셔야 되는 거니까 만주 곱하기 15분의 12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당근식 나와 있죠? 신주 인수권 만 개를 발행했는데 행사액이 안 나오거든요. 패스. 우선주 2천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는데 여기 우선주의 전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5대 1이거든요. 그럼 나누기 5주 곱하기 12분의 6 메모리 플러스. 그리고 주식세 변동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1200주.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 빼야 되는 건데 우선주 여기 단서가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선주 배당금 기중 전환대 우선주에서 우선주 배당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 남아있는 3,000주의 배당금 100원 해가지고 기본주당 이익이 68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증분값을 붙여야 되는 거죠. 증분값은 뭐부터? 신주인수권부터. 왜요? 신주인수권은 지금 상환할증 미자병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0이야. 신주인수권 희석효과부터 전산정가가 되는 건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신주인수권 몇 개라고 돼 있습니까? 10,000개라고 돼 있죠. 신주인수권 10,000개는 이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무상주 비율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신주 해석가가 얼마예요? 3,000원인데 3,000원 여기 지금 주가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주가가 평균 주가가 5,000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평균 주가 이용하는 겁니다. 증분에서는. 그럼 시가 비율 60%니까 시가 미만 비율. 무상 비율이 몇 프로예요? 5,000에 2,000이니까 40%거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무상 비율 40% 구하죠. 원래는 제가 이렇게 P자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그렇게 필요 없어. 빨리 풀면 5분의 3이 돈 내고 들어오는 거니까 5분의 2가 돈 안 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5분의 2 돈 안 내고 들어오는 비율이 40%니까 4,000주만 주식세 반영시키는 건데. 근데 뭐 조심하셔야 돼? 4월 1일이니까 가중치가 12분의 9. 4월 1일부터 신주식권 행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EPS 재계산하면 53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적보 통조가 또 뭐가 있죠? 전환후 손주가 있는데 전환후 손주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석 효과가 없어요. 분자 분모 계산하시면 53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희석은 신주 인수권까지만 반영한 53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 전환후 손주를 굳이 구하면 구할 수가 있거든요. 기행사된 400주는 7월 1일부터, 미행사된 600주는 1월 1일부터. 몇 대면 조심하셔야 되고 전환 우선주 비율이 5대 1이거든요. 그 5대 1 반영하셔서 열심히 계산해봤자 어차피 희석 효과가 없어요. 답은 얼마? 53원. 이 문제가 쉬운 게 이거 갖다 붙여서 EPS 다시 요구하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것만 딱 반영해가지고 신주식 것까지만 반영해서 희석 효과 만들어내도 돼요. 14번. 요거 무슨 문제죠? 연결 문제예요. 연결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보다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틀렸겠지만 연결 문제 중에서는 조금 쉬운 문제예요. 순상부 금액이 100만 원인 한국의권인 보통주 80%를 90만 원에 취득해서 지배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순자산 과소금액에 건물이 얼마가 있다는 겁니까? 10만 원 있다는 거죠? 그럼 뭐부터 산정하셔야 돼? 염가매수인지 아닌지부터. 그럼 공정가치 기준으로 110만 원짜리 회사의 80%니까 88만에 구입하는 걸 90만에 구입했으니까 영업권이 생기는 거예요. 2만 원. 영가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가매수 환입은 고려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원가 25% 이익을 가산한 내부 거래가 얼마가 있다는 거에 되어 있으니까 5만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조심하셔야 돼. 원가 25% 이익가산이기 때문에 입금벌산의 비율이 125분의 25예요. 판매가 125분에 마진 얼마? 25. 내부거래 미실현이 만 원인데 누가 파는 겁니까? 한국이 팔았기 때문에 상향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당기순이익 제시가 되어 있고 지배지분 이익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의 이익은 자기가 몇 프로 다 가져가는 거고 100% 자기 자신의 이익은 자기가 100% 다 가져가는 거고 종소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몇 프로만? 80%만. 근데 뭐 조심하셔야 돼? 종소기업에 제시된 당기순이익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12만 원은 감가상각비 10만 나누기 10년이 반영이 안 됐거든. 10만 나누기 10년 과소금액 상각액 만 원과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 125는 25에서 얼마가 있죠? 만 원. 과소금액 상각과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 다 종소기업에서 발생했으니까 종소기업의 수종과 당기순이익 10만 곱하기 80%에서 8만. 25만 더하기 8만에서 33만. 이게 답이에요. 이 친구도 연결까지 공부했나봐. 맞았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연결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한테는 쉬운 문제예요. 15번. 주식기준 보상거래.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건 이 친구 틀렸네요. 답은 5번이거든요. 거래 상대방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 기업의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한 대신 주식을 발행하면 전환세차처럼 봐가지고 부채 장부 금액을 자본금 주발처로 넘겨주거든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니까 나머지 질문들도 볼까요?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공정가치를 측정하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가득이 되거나 상실되는 건 자본거래 이익이에요. 그 다음 이 내재가치급을 친구는 공부하지 않았나 보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죠. 주식결제형은 1순위가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 2순위가 모르면 옵션의 공정가치, 자본의 공정가치, 옵션의 공정가치, 자본의 공정가치 모르면 자본에 뭐로 가는 겁니까? 내재가치로 가는 거고 내재가치 수정을 하거든요. 요건 2차용 문제인데 질문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시장성과 조건은 시장성과 조건 충족률 따지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보시죠. 이것도 강의할 때 많이 설명드리는 거. 전환사채 상환액의 처리가 세무 X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전환사채 중도 상환하게 되면 전환사채, 사채도 상환하고 전환권도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 사채 상환 효과는 손익거래 손익으로,
자본 상환 효과는 자본 거래 순이익으로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상환액의 절하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물어봤는데 언제 상환했습니까? 언제 상환을 했냐면 상환 언제예요? 여기네. X 2년 1월 1일 전환사채는 50%를 동일차 공정가치 55만원 상환 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일반 사채를 시장이자 10%에 발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1년 움직였죠? 유의자법으로. 그럼 1년 움직인 유의자법 장부금액과 55만 보실 필요 없어. 그냥 X 2년 1월 1일 사채만의 공정가치 몇 프로 베이스로 구한다? 12% 베이스 사채만의 공정가치 비교해서 10%짜리 사채의 장부금액과 12%짜리 사채의 공정가치 비교해서 상한순이익 만들어주면 돼. 그거에 절반이니까 몇 프로 하면 되는 겁니까? 50%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기초사채 장부금액에다가 1.1 빼기 5만을 해서 기말사채 장부금액을 구했고 X 2년도 초 이게 그러면 X년 초 금액이에요. 그리고 X년 초 사채의 공정가치를 제가 구한 거야. 상한할증금 15만 원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사채의 상각혼가와 사채만의 공정가치 차이가 전체 상환손익이고 그거 몇 프로 하는 겁니까? 50% 반영하면 17944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이런 스타일 문제는 함정에 뭐가 있어야 돼? 100% 기준으로 만드는 게 함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35889가. 그게 35889가 답이 없어. 답이 없기 때문에 35889를 푼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확인해가지고 50% 곱해가지고 금액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눈치로 문제 풀거든요. 처음에 35889를 구하지 않고 여기에 절반 돼 있는 게 답이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100% 베이스 상한순익도 있을 거고 50% 베이스 상한순익도 있을 거기 때문에 50% 곱해서 답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예요. 제대로 문제 풀어서 답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거,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어려운 거, 확정급여 문제가 나왔어요. 확정급여 문제. 자, 이건 회계사 1차 시험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푸는 거 알고 계실 거다. 자산부채의 변동액을 푸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초부채 얼마가 있어요? 5,000원이 있죠? 그거 부채가 사라지는 거니까 메모리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사회 적립자산의 불입한 금액이 얼마? 18만. 현금 지급액 메모리 마이너스. 그리고 뭐 따지면 되는 거예요? 기말. 기말의 자산은요? 기말에 초과 적립돼 있어. 자산 금액이 더 큽니다. 2,000원이. 상한이 얼마죠? 1,000원이 한도기 때문에 그럼 1,000원이 기말의 자산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총 포괄순익 17만 4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1번과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어. 그럼 몇 번과 몇 번 사이에서 2번과 5번 사이에서 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답안 체크 아까 잘못해가지고 5번이라고 했는데 5번도 얼마가 나와요? 17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라고 해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는 건데 확률은 한 10초 걸려가지고도 2번 아니면 5번 50% 확률로 여러분들이 낮출 수가 있어요. 높일 수가 있어요. 맞는 확률을요. 근데 이 문제는 오하셔야 돼. 똑같이 금액이 17만 4천이기 때문에 NI 수익 맞춰야 되거든요. NI 수익 맞추려면 뭐 하는 겁니까? 이수근을 하시면 돼. 이수근은.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오답이다. 5번으로 이 친구가 답을 한 이유가 기초부채가 5천이었으니까 5천에 10% 하고 단기 근무원가가 19만 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금액이 저거 19만 500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가 함정이냐면 요게 함정이에요. 요게. 사회적립자산 불입이 기초거든. 그럼 이 사회적립자산 불입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푼다? 기초부채를 5천이란 기초부채에다가 사회적립자산 증가액 18만을 빼가지고 기초순부채가 17만 5천 원이에요. 자, 17만 5천에 곱하기 점을 해가지고 17,500원에 빼기 19만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17만 2,500원이에요. 이게 이 문제 함정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틀렸을 것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5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바꿔서 5번으로 갔다가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차원으로 봤더니 여기 기초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안을 수정해서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실수하셨을 거예요. 18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에 회수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에 대한 경고소득의 세무상 가산될 금액이 아니라 차감될 금액이에요. 뭐죠? 자산의 세무기준이라는 게 세법상 유보금액을 말하는 거. 플러스 유보. 플러스 유보가 세법상 자산이잖아. 그 플러스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세무상 자산은 나중에 과세 대상 경제적 효액의 세무상 뭐가 될? 차감.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가 나중에 뭐로 추인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추인되는 거. 즉 감가상각 자산이 과세적 계산에서 감가상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차감될 금액이에요. 조금 어려웠을 거야.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과 5번 집이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이 친구는 잘 풀었네. 답은 1번. 아마 이 친구는 2번과 3번과 4번이 다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여기 체크해놓은 거 보니까 잘 풀었습니다.
19번 쉬운 문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순현금 유입액이 10만 원이다. 당기순. 이것도 객관식 문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워크북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가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죠. 당기순이익에서 이렇게 와가 옆으로 가서 뭘 구한 겁니까? 이 문제는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준 거야. 그럼 당기순이익에서 투자재무활동 순이익 차감하고 영업활동 자산부채 가감해서 뭐 만드는 겁니까? 영업활동 현금을 만드는 문제고 뭐 조심하셔야 돼? 영업 창출까지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현금 흐름표, 이 미국식 현금 흐름표가 있고 국제회계 기준 방식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미국식 현금 흐름표도 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 논리로 만들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잘 풀었어요. 어떻게 푸는 겁니까? 당기순이익에 X값에다가 내려오시면서 법인세비용 영업활동, 대손상각비도 영업활동, 감가상각비, 투자활동이니까 입금물산입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니까 손금물산입이죠. 플러스 2만 5천. 사채이자 비용 중에 상가이자 비용만 재무활동이거든요. 이것도 손금물산입. 토지처분이익은 투자활동이니까 입금물산입 마이너스 3만. 미지급이자 감소, 부채 감소니까 마이너스 만. 매출채권 증가,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 1만 5천. 부채 증가, 법인세 부채 증가 5천 플러스 5천 해가지고 10만이라는 금액으로 X값 풀면 되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영순연과 영창은의 연관관계를 잘 아셔서 문제 풀 텐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 방식으로 문제 푸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 이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번거로운 문제니까 미국식을 알고 계셔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20번 문제가 19번 했죠? 20번 문제. 말 문제네요. 충당세 우발부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예요.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엔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도 강의할 때 말 문제 대비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당부채 11장 이거죠. 충당부채 후속 측정 시 유의사항, 충당부채 사용,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복구 충당부채는 원상 복구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제품 보증에만 쓰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21번 이거 10초 컷.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법인세 배분액의 문제가 나오면 간편하게 푸는 방식이다. 뭐부터 확인한다? 세율 똑같거든요. 이러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다가 접대비 부인 같은 손익과 영구적 차이 두 가지만 더하고 세율 곱하시면 돼. 아무것도 풀 필요 없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익 100만 원, 그다음에 접대 반도초가 5만 원, 105만 원 곱하기 몇 프로? 20% 20만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건 작년 객관식에서도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항상 법인세 배분액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푸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거 복잡하게 기간감 배분, 기간 내배분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센스 있게 문제 푸는 겁니다. 22번 자본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5번 보유자가 특정 일이나 그 외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할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선주, 상환 후 선주인데 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채무상품이에요. 자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23번, 24번. 23번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요건 제가 2차 대비로는 강의하는 문제인데 1차 대비로는 강의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리스의 계약 변경 범위 축소. 근데 범위 축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용량을 축소하면 사용량 축소 비율만큼 자산 부채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기간 축소한 거니까 기간 축소한 거는 부채가 이게 부채를 잡아줄 때 마지막 연도가 사라졌으니까 현재 가치만큼 부채가 사라져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는 겁니까? 기초부채, 기초자산가부채는 문제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축소 효과부터 반영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재측정 효과를 반영하는 거야. 축소 효과 반영은 자산은 이게 3년 쓰는 게 2년 쓰는 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기간이 줄어드는 게 감가상각 방식 병법이니까 정확히 3분의 1에 줄어들어. 근데 부채는 3분의 1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3분의 1이 3년 후에 3분의 1이거든. 3년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축소 효과, 축소만 반영해줘야 되는 건데 자산은 얼마가 줄어들었다? 3분의 1이 줄어들었거든. 그래서 얼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3분의 2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만 안 된다? 3분의 1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기존 부채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산정된 기존의 부채거든요. 하지만 축소된 부채는 여기서 이게 날아간 거라고 이게. 그래서 10만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3분의 1의 현재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기간 현가계수 이용해서 부채를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3분의 1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2차생들한테만 강의하는 건데 이게 1차 시험 문제 나왔네.
그래서 1차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미안해. 이걸 제가 강의하지 않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간형법의 모형 적용해서 기존 금리로 축소 효과 반응해서 자산 줄어들고 부채 줄어들었는데 자산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짜리 한가계에서 10%짜리 한가계수로 이게 8%였다면 이걸 다시 몇 프로로? 새로운 시장이자 10%로 그렇게 해서 다시 부채 선정하면 이 부채 이용해 가지고 부채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동일한 움직임은 어느 쪽에? 자산 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다시 뭐 산정하는 겁니까? 자산 금액 산정한 다음에 자산은 2년 남았으니까 2년 감가상각비, 부채는 10% 베이스로 이자 비용. 그래서 답은 계약 조건 변경 손익과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하면 답이 몇 번이 되냐면 답이 101,940,101,194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잘 푸신 분들이라면 요거 하나 틀렸을 거예요. 실수하셨으면 조금 더 틀릴 수 있는 거고. 이 친구 맞았네. 대단한 친구인데요. 실력 있는 친구입니다. 이것까지 풀 수 있는 정도 실력이면. 물론 찍어서 맞췄는지 계산을 해서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친구가 지금 풀이한 거에 풀이 과정이 전혀 없는 풀이 과정이 전혀 다른 용제 뭐 풀이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수정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재고선 과대계산 가소계상, 미지급이자 과대계산 가소계상 이런 스타일 문제죠. 이거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는 오류 수정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X2년도 말 자본을 수정하는 거죠. 그럼 이 수정된 금액이 동시에 X2년도 말 순자산에도 동일한 금액이 수정되거든요. 하지만 자본은 무슨 법이에요? 소급법이니까 X1년, X2년. 자산부채는 언제 기준으로? X2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세무수송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비용이죠? 오류 수정 못하는 겁니다. 작년 재고 만원 과대평가. 세무수정 못하는 거예요. 자산 과대계상이니까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손금불산입으로 추인. 그 다음에 2차년도 단기권은 5천 가소계상, 자산 가소계상이죠. 손금불산 유보. 그게 재고자산 5천만큼 재고자산을 뭐 하는 겁니까? 차변 쪽에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미지급이자 X년 7천 가소계상. 그럼 비용 계정이죠? 미지급이자. 부채 가소계상은 뭐예요?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손금산입이 해당 연도 다음 연도에 추인됐으니까 손금불산입으로. 그 다음 미지급이자 과소계상 또 가소계상이 있죠? 3천 손금산입이 마이너스 유보. 3천 뭐로요? 대변 쪽에 부채로.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투자 주식을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건데 원가법으로 잘못 처리했다. 6천엔 중간 배당. 원가법에서 중간 배당 받으면 해당금 수익이거든요. 피투자사 지분 단기 수익이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40만이다. 단기 수익이 40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분요 곱하면 지분법이 얼마예요? 12만. 그럼 뭐? 수익, 입금물 산입. 배당 수익 6천, 입금물 산입. 회사의 회계 처리 취소하고요. 올바른 지분법익은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네, 입금물 산입 마이너스 유보는 6천. 관계기업 주식 자산을 다시 뭐 하면 되는 거고?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지분법에서는 배당 받으면 자산 죽이는 거거든요. 자산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산을 대변 쪽에 적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입금 산입 뭐가 되는 겁니까? 12만. 요거는 관계기업 주식을 자산 차감하라는 게 아니라 차변 쪽에 자산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다 풀었죠? 이렇게 하고 회사 제시 단기 순이익 얼마라고 돼 있어요? 50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50만이라는 금액의 기준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올바른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된다? 63만 3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이 과정을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푼다? 이렇게 한 줄로 푸는 거라고요. 네. 전년도 재고자산 추인, 새로운 재고자산 부인. 전년도 미지급이자 추인, 새로운 미지급이자 부인. 그 다음에 배당 수익 입금을 세모라고 지분법이 입금 산입해서 63만 3천이라는 금액으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한 줄로 풀어버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오류 수정표 논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64만 3천입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문제 24문제를 다 풀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도 틀리는 문제는 요거 23번 요거밖에 없어요. 리스 계약 변경. 나머지는 실수만 하지 않으셨다라면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2개 틀렸어요. 2개. 요 문제 제가 모르는 문제는 아닌데 요거 연산 실수를 제가 했어. 연산 실수. 여기서 금액 계산하다가 여기 부채 변동이 3, 4, 1, 6인데 이걸 제가 잘못 계산해서 2, 4, 1, 6 적었거든요. 잘못 적어주면서 요거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틀린 문제는 요거 퇴직급여 그냥 17만 4천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수군으로 요거 18만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문제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4문제 중에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20분, 25분 정도 걸린 것 같아. 24문제 중에 저는 22문제를 맞췄습니다. 만약에 저보다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김기동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1차 시험 제모에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곧 2차 시험을 보셔야죠. 2차 시험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범위를 좀 넓히고 범위를 좀 깊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2차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모에게 좀 쉬웠는데 세법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조금 제가 걱정이 돼요. 아무튼 많이 살아남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와 나무 경영 아카데미가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너스 같은 경우, 나무 같은 경우 이제 종합반은 한 교로 갈 거고 세무사 2차 종합반이 나무 경영 아카데미에서 개강을 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강은 최청진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제 강의랑 최청진 선생님 강의 선택해서 여러분들 수강하실 수 있으시니까 또 2차 세법학의 최강자인 우리 유은종 선생님과 또 세무회계 최강자인 이승철 선생님, 그다음에 정문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종합반 꾸릴 거니까 여러분들 나무경영 아카데미 꼭 잘 선택해 주셔가지고 2차까지 쭉 위너스와 나무의 힘으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강으로 제가 온라인 강의로만 전해드린 거였는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